진실이 치유한다. 데보라 킹. 1장. 여기는 안전한가? 지금 여기에 현실의 나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 뿌리 차크라. 어머니는 단단한 나무로 된 바닥을 걸으면서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나는 작아지려고 노력한다. 내 존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숨을 쉬면 엄마가 내가 있는지 모르실 거야. 숨을 더욱더욱 오래 참는 방법을 배웠다. 나를 더욱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누더기 앤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쳐다본다. 나는 앤이 커다랗게 뜨는 눈을 따라한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온다. 나는 겁먹고 숨을 죽이며 누더기 앤처럼 작아지려 절룩거리며 살아있지 않은 척한다. 이렇게 하면 벗어나게 될 줄 알았다. 어머니의 분노는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나는 녹아버린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사라진다. 내 손을 본다. 사라졌다. 내 발도 상딜리에를 지나 떠다닌다. 외벽 모퉁이 위를 맴돌다가 들보 위에서 쉰다. 위에선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아무도 날 아프게 할 수 없다. 한 여인이 내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나자 누더기 앤과 나는 다시 놀이 울타리에 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은 사라졌다. 나는 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다. 어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살인자 같은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봤는데 때론 죽여버릴까라는 뜻이 느껴지는 눈길은 뼛속까지 오싹하게 했다. 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해 있을 때는 차가운 칼이 심장을 뚫는 느낌이었다. 나는 모든 걸 차단하고 허공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그 상황을 떠나는 것이었다. 내 몸을 떠나 방 주위를 맴돌면 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를 벗어나 숨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녀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야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아이인 죄였다. 어머니. 그녀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인의 혼혈로 매우 억압적이고 화를 많이 내는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노먼 로겔의 이상적인 그림 속 사랑스러운 엄마가 어린아이를 챙겨주는 모습은 내게 현실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내 존재를 경멸했고 나는 항상 그녀를 두려워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대체로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였다. 성인이 된 지금은 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그녀가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결과였다. 어머니는 18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비소로 고용되면서 처음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잘생기고 세련되었고 그녀보다 22살 더 많았고 유망한 변호사이자 정치가였다. 첫 아이인 오빠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남편이 그녀의 아버지처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이 그 결심을 꺾었다. 어느 여름밤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자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뜨개 바늘로 임신을 끝내려 했다. 어머니는 섹스나 임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역겨워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역겹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감촉의 기억을 휘저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인 걸 알고는 임신을 더욱 더럽게 생각했다. 여자아이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남자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한다는 믿음이 어머니의 삶에 대한 관점이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아이를 지울 수 없게 되자 임신 8개월째에 아이를 강제로 자궁에서 꺼내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했다. 내가 겪은 바로는 어머니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무섭고 매우 불친절하게 아이를 양육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에 배운 대로 아이를 키웠다. 좋은 어머니가 아닌 것만 빼고는 그런 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건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몸을 떠나는 능력을 갖게 된 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태아는 스펀지같이 어머니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모두 흡수한다. 말을 알기 전인 무의식 상태에서부터 감각적으로, 그리고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자궁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적대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은 내 왜곡된 첫 번째 차크라의 근간이 되었고 내 무의식의 주요한 테마를 형성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첫 번째 에너지 센터, 뿌리 차크라. 첫 번째 에너지 센터인 뿌리 차크라는 신체가 존재하는 기초적인 기반으로 척추 맨 아래 부분에 자리한다. 뿌리 차크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몸 위로 보내고 아래쪽 다리로는 땅과 연결하여 신체를 지지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한다. 주요 뿌리 차크라의 이슈는 안전, 신뢰, 영양, 건강, 집, 가족이다. 첫 번째 차크라에 불균형이 생기면 부신 척추의 맨 아랫부분, 꼬리뼈, 다리, 발, 뼈, 직장, 면역 체계와 등골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 에너지 센터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있다는 느낌 없이는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집중이 안 되고 생활에 절도가 없거나 혹은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이 생긴다. 계속 안절부절 못하거나 진정할 수 없다. 정리하고 정돈하는 기술이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다고 느끼고 변화에 저항하며 기운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없다면 뿌리 차크라가 균형을 잃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몸의 에너지 센터가 차단됐을 때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일주일 동안 다리 하나로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일어서려고 하면 그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한다. 몸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몸의 유동성과 에너지가 오랫동안 고갈된 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 어떤 부위에 이상이 오거나 막히게 되면 몸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왜곡된 첫 번째 차크라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섭식 장애 혹은 영양 실조, 아드레날린 부족, 발, 다리 혹은 꼬리뼈 이상, 직장 혹은 결장암, 척추 이상, 면역 관련 이상, 골다공증 혹은 기타 뼈 질환. 사람은 뿌리 차크라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은 첫 번째 차크라의 불균형이나 결핍을 일으킨다. 실직, 인간관계 문제, 자동차 사고, 이사, 실제 폭력 위협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느낌을 주고 균형을 잃게 만든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사건이 훨씬 지난 이후까지도 지속된다. 생존자들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예전의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늘 테러의 공포에 떨며 약간의 소란에도 놀라고 진정하거나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는 모두 첫 번째 차크라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런 사건을 겪은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차크라가 공포나 테러로 인해 말 그대로 터져버린다. 그들은 종종 이곳에 없다는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사실 뿌리 차크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정말로 이곳에 없다. 충격으로 인해 그들의 주의나 자각 능력이 손상되어 그들은 몸을 떠난 상태처럼 된 것이다. 9.11 테러의 한 여성 생존자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맨하튼에도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차크라가 잘 정합된 경우에는 이 차크라의 주요 특징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감이란 내 모든 부분이 실제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순간 내 몸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뿌리 차크라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이렇게 일부만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기 TV 시리즈인 스타트rek의 유명한 대사인 광선을 쏴줘 스코티는 유행어로 자리 잡았는데, 왜냐하면 상황이 아주 힘들 때 안 보이는 곳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싶은 오랜 갈망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몸을 떠난다. 우리가 이동한다고 뚜렷이 의식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운전해 달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동 조정 장치처럼 움직인다. 생각에 흠뻑 빠져들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설거지를 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혹은 식료품을 살 때에도 마음은 자주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가. 기술에 의존하는 문화는 그만큼 현재와 단절되고 자연과의 연결을 잃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도 두절된 삶을 살게 한다. 인간의 상호 관계를 기술이 대체할 때 우리는 더욱 단절되었음을 느낀다. 컴퓨터 앞에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 몸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위험이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몸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보호한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직 미숙한 신경체계를 공격하는 충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몸을 떠나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성인이라면 두려울 때나 정신이 교란되었을 때 자신을 몸에서 분리하는 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 뿌리 차크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는 치료를 받기 전에 패티 듀크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녀는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여배우로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미라클 워커라는 영화의 주인공 헬렌 켈러 역을 맡았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생후 6년간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도 어머니의 과격한 분노로 인해 집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가 8살이 되었을 때 매니저인 존 로스와 에슬 로스 부부가 그녀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존 로스는 그녀를 성폭행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과 술을 마구 남용하게 했으며 집안일과 요리를 시켰다. 패티는 18살에 결혼을 하면서 로스 부부에게서 탈출하였으나 그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과 조증, 자살 기도, 신경성 식욕부진증, 의약품 남용, 알코올 중독증 등 첫 번째 차크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징후에 빠졌다. 두 번째 결혼은 2주 만에 취소되었다. 세 번째 결혼에서는 갑자기 5 남자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세 번째 결혼을 끝내고 나서 35살에 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란 사실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본래 이름인 에나마리로 되돌아가서 눈부신 광기라는 자서전을 쓰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내면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단절되어 온 자신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었다. 현재 그녀는 정신건강 인식을 위한 대변인이자 운동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첫 번째 차크라 현상의 또 다른 예는 애슈턴 커처의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의 경험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애슈턴은 폭스 채널의 요절복통 70년대 쇼에서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는 배역인 마이클 켈소 역할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힘겹게 사는 공장 노동자로 그가 13살 때 이혼했다. 어느 쪽 부모 편도 들고 싶지 않았고
약간의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며 태어난 쌍둥이 형제 마이클의 나쁜 소식도 알고 싶지 않았던 커처는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며 자기 자신과 단절했다. 바로 지금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을의 행하는 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가 13살 때 그의 쌍둥이 형제 마이클은 심장병을 앓았다. 마이클이 몇 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애슈턴은 병원 발코니로 나와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자신의 심장을 마이클에게 이식해주려 했던 것이다. 이는 자기 신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때 마침 교통사고로 한 여인이 사망해서 그녀의 심장을 이송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애슈턴은 뛰어내리려 할 정도로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다행히 그의 트라우마는 지나갔다. 오늘날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중심을 잡고 영화 배우로 그리고 TV 프로듀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섭식 장애. 나도 첫 번째 차크라가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뻔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기본 차크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든 조짐을 보였다. 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해마다 신경 안정제의 양을 늘려가며 복용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잠을 잘 못 잤다. 감기에 걸리고 나을만 하면 또 독감에 걸렸다. 사사 사이즈를 입으면서도 뚱뚱하다고 생각해 저칼로리 콜라, 계란, 포도만으로 살았다. 이는 먹지 않음으로 해서 이곳에서 나가려는 대표적인 무의식의 시도이다. 대부분의 섭식장애는 주로 첫 번째 차크라 문제로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당위성과 영양 섭취를 위한 몸의 요구와 연관이 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자신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힘이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종종 무너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신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먹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더욱 집착하게 된다. 제니퍼가 아버지를 따라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녀는 21살이었다. 거의 10년간 거식증과 폭식증을 겪으면서 더 이상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집, 가족, 안정에 대한 제니퍼의 기본적인 인식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부모님 모두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두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적대감은 제니퍼 자신이 부모님이 하는 전쟁 놀이에서 인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제니퍼가 3살에서 8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이웃,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제니퍼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느낌으로 살았다. 어머니에게 위안을 받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너는 운이 좋은 거야.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사는 집도 두 곳이고 내가 어릴 때랑 비교해보면 네가 훨씬 많이 가졌어 라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모델만큼 날씬했고 그 날씬한 몸매를 자랑스러워했다. 반면 그녀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체중과 씨름했다.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는 조금만 먹으라고 혼났고 찬장은 늘 거의 비어 있었다.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와 딸로서 함께 요리한 적 또한 물론 없었다. 아버지 집에서는 음식이 넘쳐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식가였고 야식도 종종 즐겼다. 제니퍼의 섭식장애는 11살 때 어머니가 양녀를 키우는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제니퍼는 과식 상태와 단식 상태를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점점 먹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게 되었는데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의붓아버지가 그녀를 뚱보라고 부를 때면 그 상태가 더욱 심해졌다. 13살이 되었을 때 제니퍼는 먹고 나서 개워내기 시작했다. 14살에 아버지와 매일 함께 살게 되고 나서도 계속 조금만 먹었고 그나마도 아버지가 볼 때만 먹는 척했다. 그녀는 더욱 말라만 갔다. 우리 사무실에 온 제니퍼는 여전히 14살처럼 보였다. 매우 허약하고 핏기가 없어서 나는 그녀가 21살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려야만 했다.
제니퍼의 치유를 도우면서 첫 번째 차크라가 왜곡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몸과 연결되었다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섭식 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제니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에만 매달렸다. 그것은 입에 넣는 것이었다. 이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그녀는 굶으면 현재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먹지 않는 것은 현재를 느끼지 않는 방법이다. 육체적으로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다. 부모님이 그녀의 상태를 알게 되자 부모는 서로를 비난했다. 끝나지 않는 싸움에 탄약을 더 제공한 셈이 되었다. 둘은 상대방을 향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제니퍼는 자기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 속으로 탈출했다. 부모님은 여러 의사, 정신요법 및 치료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렸다. 어느 곳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니퍼가 대학을 중퇴하자 아버지가 그녀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자 제니퍼는 어머니에게 갔지만 어머니도 그녀를 반겨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막 아이를 낳았고 재혼한 남편과 새로운 가족에 매우 열중하고 있었다. 자신이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어지자 제니퍼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심각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함께 치유 작업을 하면서 나는 제니퍼가 매우 섬세하고 예술가 기질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소속감은 없는 아이란 걸 알게 되었다. 제니퍼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부모한테 주목을 받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때뿐이어서 그녀는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제니퍼의 치유 초기에 그녀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또한 제니퍼는 자신의 좋은 점을 한 가지도 찾지 못했고 섭식장애 말고 다른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한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편협한 견해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내가 공부한 여러 방법들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준다. 각 개개인이 겪고 있는 질병을 뛰어넘어 더욱 큰 그림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명확한 의도로 그들의 완전한 모습을 그리게 된다. 제니퍼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완전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건 내 몫이다. 나는 그녀의 유연한 태도,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 솔직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같은 좋은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그녀가 말하는 잘 모르겠어요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수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일들의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그칠 줄을 몰랐다. 그녀는 섭식장애만이 유일한 자기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부모 중에서 자신을 더욱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발밑에 있는 땅이 열려 자신을 삼키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제니퍼는 이곳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자 자신의 몸 안에서 현실감 있게 중심을 잡게 되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치유 작업을 함께 하면서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며 내가 현재에 머무를 때 세상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섭식장애 전문가의 도움으로 먹는 건 자신의 고양된 자아를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자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먹는다는 건 그녀를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곳이 그녀가 있고 싶은 곳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제니퍼 혼자만은 아니다. 섭식 장애는 여성과 소녀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폴라 압둘, 빅토리아 베컴, 메리 게이트 올슨은 섭식 장애로 고생하는 많은 유명인 중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한 사람들이다. 잡지나 TV에 자신의 사진이 마구 실리면서 이들에게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20세기 말에 사진을 가장 많이 찍힌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섭식 장애를 겪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피오나 애플은 12살 때 집 밖에서 강간을 당하고는 거식증을 앓았다. 그녀는 더욱 날씬해지기 위해서 거식증이 생기게 된 게 아니고 강간에 대한 반응으로 생겼다고 말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게 되면 섭식장애가 탈출구를 제공하는 듯 보인다. 전미 섭식장애협회의 대변인이 된 폴라 압둘은 섭식장애는 실제로 음식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감정적 느낌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말한다. 질병에 매달리다. 진실을 인정하면 에너지 시스템이 자유롭게 풀려나 그 기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혈액이 정맥과 동맥을 흐르고 장기, 림프샘, 신경, 면역체계가 건강하고 원활하게 기능하는 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기능이 원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죽음이 임박해 올 때까지 기다려서야 비로소 진실을 인정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무덤까지 진실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오드리는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11년 이상 거의 침대에 갇혀 지냈다. 병을 앓기 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피부과 의사로 왕성히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병원과 여러 병원 사이를 매일 2시간씩 이동하며 생활하다 보니 마치 LA 고속도로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했다. 휴대전화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시간을 고객 전화에 답하고 주식 중개인과 상담하고 최근 2번째로 배우자와 사별한 어머니를 위로하는 일들로 보냈다. 그녀는 그때를 지치는 시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 시절의 절반 동안은 작은 마을로 이사가서 좀 천천히 사는 삶을 꿈꾸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때는 줄어든 수입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나는 이미 지출을 많이 초과한 상태였거든요. 결혼 비용도 신용카드로 지불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고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자마자 오드리는 심한 독감에 걸렸다. 2주 후에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안 좋아졌다. 2달 동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담당 의사는 다양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진은 일단 전염병을 제외하고 자가 면역 이상의 징후를 찾았으나 특별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침대에 6개월을 누워 지내고 난 후 오드리는 그 어떤 확실한 증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만성 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1년 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고 다른 주로 이사갔다. 오드리는 장애인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했고 다시 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당분간 고속도로의 추월 차선을 달릴 수 없다는 걸 확신한다는 듯이 자동차를 팔았다. 내가 오드리를 진찰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차크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에너지를 몸으로 흡수하는 대신 밖으로 발산한다. 그녀의 에너지 장에는 커다란 공포가 담겨 있었다. 오드리는 엉덩이에 선천적 결손증이 있어서 2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2번의 수술을 했다. 수술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특히 매우 어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수술이 여리고 어린 몸에 충격을 입혔고 안전에 대해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오드리는 종종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고 아직 준비가 되기도 전에 이미 다 큰 숙녀같이 행동했다. 오드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은 그녀에게 별다른 따뜻함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프고 나서야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꼈다. 그녀의 민감한 몸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오드리가 어느 외국에서 위협적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외국에 나갔었나요? 라고 물었다. 아, 그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아프기 바로 전, 이혼하기 전이에요. 남편과 함께 자마이카에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드리는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기 전날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 급하게 쇼핑을 마치고 정신없이 호텔로 걸어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해는 졌고 그녀가 혼자 남겨진 걸 보자 그 지역 사람들 무리가 다가와 오드리를 모퉁이로 몰았다. 그들이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가 강도짓이나 강간을 할까 두려워
그녀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줄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긴박한 시간을 몸이 얼어붙어 바로 도망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했다. 육체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자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맞서 싸우거나 떠나는 패턴으로 들어가 반응했고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떠나는 쪽을 선택했다. 그 뒤로 면역 체계의 양상이 무한정 중단되게 된 것이다. 오드리는 일상의 75%를 침대에서 보내고 2주에 한 번 친구와 식료품을 사러 갈 때만 외출을 하는데도 자신의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다고 스스럼 없이 말했다. 11년간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버텼냐고 묻자 그녀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했고 그에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충분히 보살펴주고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 나는 오드리에게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침대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현재 신념 체계를 검토해보니 그녀의 오랜 두려움과 마음에 두고 있던 생각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가는 두려움은 희미해진 기억일 뿐이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나 지출이 많은 생활 방식의 덫에 다시 갇힐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둘 다 오래전에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1년이 지난 후 몸이 나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러나 오드리에게는 계속 아픈 사람으로 남게 되면서 얻는 2차적 이득 혹은 명백한 이득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누가 돌봐주었으면 하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밖으로는 재능 많고 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인정받았지만 어릴 적 사랑스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부족함을 늘 느꼈다. 내가 조심스럽게 아마 보살핌을 받는 걸 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암시하자 그녀는 화를 냈다. 자신이 병을 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해보면 그녀는 건강한 것보다 병을 더욱 원했다. 아프다는 건 그녀가 절대적으로 갈망하던 관심을 받는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녀는 치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인정했다면 그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드리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내 워크숍에 데리고 왔을 때였다. 질병이 더욱 진행되어서 그녀는 한 번에 몇 분 동안도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85살의 몸에 사는 45살 여인처럼 매우 창백하고 암울하고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비극적인 질병에 의존한 결과였다. 네이버 엑스퍼트 그룹 클래스에서 수요 낭독회를 찾아주세요.